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여름 아저씨의 책 읽는 자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봐야 믿지. 소리라도 들려야 알지. 눈에 보인다는 것, 그게 진짜라는 뜻일까요? 귀로 들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해도 괜찮을까? 자, 일단 눈을 들어서 밤하늘을 바라볼게요. 별빛이 반짝이고 은하가 흐르고 마치 끝없이 펼쳐진 듯한 우주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은 사실 우주의 단 5%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암흑물질과 또 암흑에너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하가 지금의 속도로 자전을 하려면요, 눈에 보이는 질량보다 훨씬 더 많은 질량이 필요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하는 뿔뿔이 흩어져 버릴 테니까. 이 보이지 않는 질량, 그게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자, 다시 우주의 95%는 보이지 않는 물질로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아주 미세한 세계로 내려가 볼까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작은 단위 원자. 우리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구조를 들여다보면요, 진짜 놀라운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원자의 99.99999%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랍니다. 그럴 리가. 우리 몸 딱딱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아니, 무슨 책을 읽어주려고 오늘 오프닝이 이렇게 거창합니까? 원자가 축구장만 하다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축구장 생각해 보시고 그 가운데에 원자 핵이 탁구공만 하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탁구공이 축구장 안에 하나가 들어있고 전자들은 그 경기장 외곽 어딘가를 막 미친 듯이 돌고 있어요. 근데 이 전자의 크기는 먼지 한 톨의 크기랍니다.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먼지만한 크기의 전자가 경기장, 축구장의 경기장 바깥을 막 돌고 있어요. 그 사이의 공간은 텅 비어 있는 걸까요?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자,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그 가운데 공간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측정되지 않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확률과 에너지의 진동으로 가득 찬 미지의 세계라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였지만 그 가능성과 떨림이 바로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는 사실상 허공 위에 떠 있는 에너지의 파동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처럼 우주의 대부분도, 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대부분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감각에만 의지해서 이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한 남자의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주항공산업의 물리학자였고요. 숫자와 공식의 언어로 세계를 읽어나가던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병을 만나게 돼요. 자, 과학자에서 치유자로
보이지 않는 진실을 향해 순례하는 저자 게리 홀츠. 그는 과학을 신봉하던 물리학자였어요. 그의 인생은 수치와 원칙, 실험과 검증이라는 단단한 벽돌로 지어진 건물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 하나가 그 건물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리 논리와 과학을 끌어모아도 그 고통은 언어로는 해석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에게 들려온 한 여인의 이야기. 호주의 오지, 원주민들의 치유법.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 보였고 어쩌면 미신처럼 들렸던 이야기. 하지만 그는 떠납니다. 절박한 사람에게 믿음은 논리가 아니라 마지막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진짜 병들었던 이유와 마주하게 됩니다. 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병들어 있었음을, 또 감정은 억눌려 있었고 마음은 굳게 닫혀져 있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외면하던 삶이 그를 아프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책 내 삶을 가로막은 건 언제나 나였다는 내면의 상처를 마주한 용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받아들인 한 과학자의 영혼의 회복기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요,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 말하자면 존재의 미묘한 떨림 같은 걸 다시 꺼내게 해준다는 점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해줬달까요? 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말을 걸어올지 몰라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 과학 너머를, 이성 너머를, 감각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롤로그. 내 삶의 열쇠는 내 안에 있었다. 나를 진찰했던 의사들 말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을 수 없는 몸이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고 내가 살아난 과정을 회상해보면 너무나 경이로운 경험들의 연속이었다. 내가 살아난 것은 현대의학이나 특효약 덕분이 아니었다. 내 병의 치유는 호주의 오지에서 시작되었고 인류의 기원만큼이나 오래된 치유법에서 비롯되었다. 나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던 그 병의 증세는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 사업 미팅을 가던 중에 처음 나타났다. 그 길에서 나는 내가 왼발을 조금씩 끌며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명확한 경고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삶은 이미 다른 문제들로 차고 넘쳤으며 그 탓에 나는 단지 근육이 접질린 것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다음 날 다리는 다시 정상이 되었고 나는 왼발의 이상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왼발에는 다시 문제가 생겼다. 이번에는 증상이 훨씬 집요하게 이어졌다. 왼쪽 구두에 발등 부분에 바닥에 쓸린 자국이 생길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그 흔적은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마비된 것 같은 얼얼한 다리의 감각 역시 상상이 아니었다.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었다. 몇 달 동안 주기적으로 왼쪽 다리에 마비감이 느껴졌다가 곧 괜찮아지는 일이 반복됐지만 나는 그 증상을 그럭저럭 견딜 수 있는 일시적인 불편함 정도로만 여겼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씩 심각해졌다. 마비가 느껴지는 부위가 점점 넓어졌던 것이다. 마비감은 왼발에서 시작해 왼쪽 장단지로, 그리고 오른쪽 발과 오른쪽 장단지로까지 점차 퍼져나갔다.
당시에 내가 경영하고 있던 최첨단 우주항공회사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나는 대부분의 시간과 관심을 그곳에 쏟아야만 했다. 게다가 문제투성이었던 불행한 결혼 생활도 나를 괴롭히고 있었기에 내 몸의 이상 신호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 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내 증상을 곱씹어 볼 시간도 사라진 감각을 되살려 보려고 노력할 여유도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틈마저도 없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결국 임시방편으로 의료기기를 파는 약국에 들러 지팡이를 하나 샀다. 어느 날 아침 무감각한 느낌이 사타구니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언제까지고 그러한 식으로 생활했을 것이다. 마비감은 내 고환 부위에까지 퍼져버렸다. 남성으로서의 내 감각마저 사라져버린 것이다. 지팡이를 쓰게 된 것도 내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지만 이번에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였다. 그날 바로 나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발성 경화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진단이 쉽지 않은 병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증상과 진로 결과를 분석해 보니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때까지 나는 이 모든 일이 그저 나에게 닥친 불운이라고 믿었다. 나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어떤 재난쯤으로 여기며 그 책임을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다. 나를 진짜 괴롭힌 건 불운이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려고 회피하려고 했던 내 태도였다는 것을 말이다. 아마도 이 의사가 틀렸을 거야. 내 마음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애를 썼다. 이 의사도 다발성 경화증은 진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잖아.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 어쩌면 불행한 가정생활이 원인이었을지도 몰라. 첫 번째 결혼은 결국 이혼으로 끝장이 났고 두 번째 결혼 역시 빠른 속도로 똑같은 암초를 향해 가는 중이었잖아.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아이들과도 아주 소원해졌고 말이야. 사업을 해나가는 일 역시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잖아. 그래, 분명히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거야. 확신하건대 바로 그것 때문일 거야. 나는 단지 약간의 휴식이 필요할 뿐이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분명 다시 건강해질 게 틀림이 없어. 내 마음이 그렇게 계속해서 갖가지 이유를 끌어다 붙이고 있을 때 의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통증을 완화하는 약을 처방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다발성 경화증의 분명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 또한 아직은 없습니다. 치료법 없음. 그 말이 내 머릿속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멈추게 했다. 그리고 고요해진 머릿속에서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그 말만 반복되어 들리기 시작했다. 치료법 없음. 치료법 없음. 뒤이어서 설명을 해주는 의사의 목소리가 어찌나 단조로웠던지 마치 지루해야 하는 의대생들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하는 사람 같았다. 이 병의 여러 특징을 살펴보면 자가 면역 질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몸에 있는 항체들이 세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공격당하는 세포들은 당신의 뇌와 척수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질로 된 미엘린이라는 세포입니다. 미엘린이 파괴되면 그 자리에 반응이 남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특정 신경체계의 기능이 점차 손상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통이 더 심해지고 증상이 악화되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무감각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상태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기까지 말한 뒤 그는 살짝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마치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가 의대생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듯이 말이다. 위로나 위안이 될 만한 말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병의 진행이 사람마다 매우 다르다는 사실뿐입니다. 환자분의 병이 어떻게 전개될지, 얼마나 심각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두어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멀찍이 떨어진 공간에서 이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기분이었다. 유체 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분명히 공포를 느껴야 마땅했으나 어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려움도, 분노도, 자기 연민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 느낌이 없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보낸 7년은 악몽과도 같은 시기였다. 증상은 악화되었고 나는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강력한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약의 용량을 늘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약효도 떨어졌고 결국 나는 1년에 서너 번씩은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4년 동안은 지팡이 2개에 의지한 채 계속해서 여러 공항과 중역 회의실로 내 몸을 이끌고 다녔다. 한 번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면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될까봐 몹시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나는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점점 혼자 힘으로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었고 지팡이에 의지한 걸음도 몇 발자국을 넘기기 어려웠다.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구입했다. 그 해부터 매일 1리터의 프레드니손을 점적, 주사의 형태로 몸에 투여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나는 이제 더는 나빠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믿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그로부터 6년이 더 지나 의사는 병이 점점 내 몸을 잠식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 장기들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벌려놓은 일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살 날이 기껏해야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면서 말이다. 2년. 그때 나는 겨우 43세였다. 그런데 2년밖에 남지 않았다니. 절망 가득한 마음으로 그 선고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 무렵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휠체어에 의지한 채 보냈고 전신의 감각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음식을 먹기 위해 팔을 들어 올리는 일조차 어려워 몸속에 삽입된 간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었다.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음 한켠에 미련이 남아 있었다. 여전히 삶에서 경험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나는 비탄에 빠졌고 삶의 소소한 감각과 기쁨을 잃어 몹시 슬펐다. 가령 바다에 들어가 걸을 때 발가락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물의 감촉이라든가 무릎에 어린 손자를 안치고서 다정히 어루만지거나 친한 사람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데서 오는 기쁨 같은 것들 말이다. 절망이 깊어져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듯했다.
그렇게 무기력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우연이라 부르기에는 묘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우울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어 집 근처 재즈바에 들어간 날이었다. 나는 그저 잠시라도 음악이 내 머릿속을 비워주기를 바랐다. 재즈바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순간 돌아설까 망설였지만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그냥 그 안에 있고 싶었다. 우연히 나는 옆자리에 앉은 호주에서 온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자연요법을 믿으며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대한치료법들, 그 중에서도 호주에 있는 원주민의 치유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호주 우지에 사는 한 원주민 부족의 특별한 치유사들을 어찌어찌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화 막바지에 그녀는 레이 갤러라는 치유사의 전화번호를 내게 주었다. 레이가 퀸즐랜드주의 브리즈번에서 일정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호주 여성과의 만남도 뜻밖의 상황이었지만 더욱더 의외인 것은 그녀가 소개해준 그 치유사에게 내가 강렬하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충동은 나라는 사람의 성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충동에 따랐다. 레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부족에 속한 치유사들은 보통 외부인은 치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내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나는 휠체어를 타고 호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거의 평생을 논리학, 물리학, 엄격하고 냉정한 사실의 세계만을 신봉했던 내가 말이다. 가족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내 자아의 일부분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다른 자아는 이것이 나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더는 잃을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18시간이 넘는 고된 비행 끝에 나는 브리즈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레이를 만났다. 그는 나를 호주의 오지 마을로 데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로즈라는 이름의 다른 치유사와 치유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자신은 옆에서 그녀를 보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 마을까지 가는 데는 차로 7시간이 걸렸다. 그곳에 도착한 나는 로즈를 만나 치유를 시작했다. 로즈가 말하길 여기 원주민들은 병원 같은 것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보통은 외부인들을 치유하지 않지만 나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0여 년 동안 이 부족은 자신들의 치유법을 외부인과 공유한 적이 없었다. 그들의 치유법을 공유한 첫 번째 외부인이 바로 나였던 것이다. 나는 왜 나에게만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는지 궁금했다. 로즈는 짧고 담담하게 답해 주었다. 당신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빅가이가 서양에서 어떠한 사람이 올 것이라고 말해 주었고 자기들은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다. 나는 로즈의 배려를 받으며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치유 과정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는 5만 년 넘게 이어온 호주 원주민의 정서적, 영적, 신체적인 치유법들이 내게 적용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첫 번째 기적을 경험했다. 내 몸의 감각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는 정말이지 기쁨에 찬 날이었다. 수년 동안이나 마비되어 있던 내 운동 근육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누군가에게 약간의 도움만 받는다면 일어나 걸을 수도 있었다.
이 회복은 단지 육체가 살아나는 경험에 그치지 않았다. 긴 치유의 과정 속에서 나는 잊고 있었던 과거와 조우하게 되었으며 외면해왔던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감각의 층을 하나씩 벗겨내며 스스로 닫아 걸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변화는 내 몸을 넘어 삶 전체의 흐름까지 바꿔놓았다. 내 몸이 점차 치유되어 갈 즈음 나는 원로 치유사와 만날 기회를 얻었다. 나의 치유 과정을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머지않아 회복될 것이며 다른 사람을 도울 운명이라고도 말해 주었다. 언젠가 당신은 강력한 치유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속에는 작은 도시 하나를 밝게 비출 정도의 큰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다. 그 말은 마치 계시처럼 다가왔다. 실제로 나는 건강을 되찾았고 이 오래된 치유법을 전해주는 치유사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진짜 일이었다. 호주를 떠나오기 전에 나는 원주민 친구들에게 약속했다. 나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이 치유법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치유력을 계속 탐구하고 발전시키겠노라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나는 몸을 더 단단히 다지고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면서 영양학 석사학위와 면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나는 여전히 과학자였고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서양의학과 원주민의 치유법을 통합하고 싶었다. 이후 나는 개인 병원을 개업했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암이나 에이즈 같은 절망적인 병을 비롯해 홍반성 루푸스, 관절염, 척추만곡증 같은 만성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해 오는 일을 해오고 있다. 나는 일생 동안 지적인 것을 추구하며 두뇌의 논리에 따라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호주 오지에서 가슴으로 느끼는 지혜를 발견했고 그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나의 태도가 처음에는 낯설고 비합리적으로 느껴졌지만 그 지혜와 사명감은 내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했다. 나는 호주 원주민의 지혜 속에서 깨달았다.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논리와 확신이 오히려 내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음을 말이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의 형태로 내게 찾아와 나를 죽이고 있었던 것은 결국 내 신념체계였다. 나는 이 이야기를 어딘가에 남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가명이지만 원주민들과 내가 나눈 대화 내용은 정확히 사실 그대로다. 당시 나는 내 경험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챙겨갔다. 원래는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어서였다. 자식들과 나 사이에 벌어진 커다란 틈을 이어보고자 녹음기를 챙겼던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다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더구나 그 녹음기 속 대화들이 언젠가 한 권의 책으로 엮여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고 또 다른 이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더욱 생각하지 못했다. 호주 원주민의 치유력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과 그 비밀을 공유하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어떠한 병으로 고통을 받든 어떠한 아픔으로 비탄에 잠겨 있든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희망은 생기는 법이다. 그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나라는 사람이니까 말이다. 1994년 나는 2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결국 극복해냈다. 진심을 다한다면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힘이다. 죽음조차 밀어낼 수 있는데 다른 일들은 어떻겠는가? 나는 오랜 시간 내가 가진 병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되었다. 진짜 장애물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내 안의 두려움, 회피, 상처를 마주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치유를 받아들일 용기를 미뤄왔던 태도. 이 책은 그 모든 벽을 하나씩 허물며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담고 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이 꼭 육체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내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원리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부디 이 책이 독자들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어 모든 아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까지는 이 저자의 프롤로그의 글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원주민 치유사 로즈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설명이나 정보 전달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펼쳐지는데, 이야기 속에는 5가지의 열쇠가 등장을 하거든요. 기꺼이 하기,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힘을 부여하기, 그리고 집중하기. 이 5가지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이자 고통을 넘어서는 변화의 단서입니다. 책은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저자와 로즈의 대화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마음이 열리고 독자는 조금씩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의 중간만 따로 떼어서 요약하는 것처럼 전달해드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이야기의 맥락과 리듬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 책이 가진 깊은 울림을 제가 흐리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이 책이 정말 필요한 분들께 도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전하는 것, 그 지점까지만 조용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분명 어떤 인연을 통해서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찾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 끝에 실린 편집자이자 인디언 문화 전문가인 조이 파커의 추천글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의 진심을 가장 따뜻하게 전하고 있는 그 글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조용한 울림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 게리 홀츠를 처음 만났을 때 호주의 오지에서 토착 원주민들과 함께 보낸 그의 특별한 이야기에 나는 금방 매료되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는 어쩌면 이러한 질문을 할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게리가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요? 어떻게 그 2명의 원주민들이 프로그래밍이나 잠재의식 같은 현대식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1983년부터 편집자로 일하고 있으며 또 작가로 인류학자들, 토착 원주민 치유사들, 주술사들과 함께 책을 쓰기도 한다. 그 덕분에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전통적인 마을과
서구화된 도시 사이를 오가며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 책에 나오는 레이와 로즈는 호주의 오지에서 게리와 함께 작업한 원주민 치유사들이다. 이들에 관해서는 게리가 쓴 이야기를 읽었을 때 나는 두 사람이 두 세계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는 전형적인 토착민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토착민의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수세기 동안 감추어왔던 자기네 부족들의 지식을 이제는 바깥 세상과 나누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구인들은 대개 토착 원주민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오지처럼 외딴 부족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서양 문화를 전혀 모르는 원시인들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마야 부족의 샤먼인 마틴 프리첼은 종종 이런 농담을 던지곤 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밀림에서 사는 타잔처럼 말하기를 기대하고 역사나 정치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린애처럼 순진하고 뭘 모르는 사람이기를 기대한다고 말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마틴은 그가 이루어낸 다른 업적들 말고도 17세기 역사에 정통한 전문가이며 몇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수많은 토착 원주민이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부족 마을을 고향이라고 여기고 있다. 게리를 치유한 원주민 치유사인 로즈처럼 어떤 이들은 원주민과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덕분에 서양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한다. 또는 호주의 브리즈번 같은 도시에 태어난 덕분에 서양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대개 자신의 원래 부족 마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 문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 속에 있는 아득한 태고의 마을에서 들려오는 선조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다. 즉, 인간들이 지구와 조화롭게 살던 시절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듣고 싶은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가로막은 건 언제나 나였다 같은 책들을 읽는다. 또한 이 책에서 들려주는 게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몇 년간 많은 토착민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바깥 세상에 들려주고 있으며 자신들의 치유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내 삶을 가로막은 건 언제나 나였다는 이 커다란 테피스트리를 구성하는 또 다른 한 가닥의 실이다. 마야인들은 이 테피스트리를 활짝 피어나고 있는 원래 지구의 이야기라고 불렀다. 이 책은 토착 원주민 세계의 심장부를 특별히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신체적인 측면에서부터 감정적, 영적인 측면까지 건강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고대 치유 체계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게리 홀츠가 전하는 가장 소중한 진실은 우리 삶을 가로막은 것은 결코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를 잊고 살아온 우리 자신의 선택과 무의식적인 패턴들이라는 것이다. 치유는 병을 이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여정임을 그는 몸소 보여준다. 그렇기에 나는 이 책을 단순한 생존담이 아니라고 봤다. 그저 단순한 병을 극복해낸 이야기라고 말하기에는 인간의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다시 살아내고자 하는 영혼의 깊은 갈망이 이 안에 녹아있지 않은가. 게리는 아픔을 잊고 상처를 덮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 너머에 숨겨진 진짜 나를 다시 찾는 과정을 지났다. 결국 치유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나를 잊지 않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 깨부수고 통과해야 할 인생의 문이 있다. 그것은 밖을 향해 나가는 문이 아니라 진정한 내 자아를 향해 나아가는 문이다. 그 문을 향하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길을 잃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미아가 되는 순간마다 이 책은 당신에게 돌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나에게 그러했듯이 이 책, 내 삶을 가로막은 건 언제나 나였다는 독자들에게 대단히 멋진 선물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게리 홀츠는 열린 마음과 정직함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을 건네준다. 상처받은 나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거울 말이다. 어쩌면 그 거울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담긴 지도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 고향은 언제나 내가 잊고 살았던 나의 모든 감정과 마음이다. 그러므로 그가 건네는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었던 우리는 그야말로 행운아들이 아닌가. You and I we met a Tuesday morning, sun high in the sky and I felt free. You did your best and I ignored the warnings. Fair enough, I guess I didn't wanna see. I wanted an adventure, I wanted something new. I gave you half my heart and figured there is just no trust in you. Fool you, I will fool you, I will fool you. 'Cause you're never gonna get the best of me. Use you, I will use you, I will use you until I am strong enough, until I can break these cuffs. You and I, we tried so hard to make it. You promised me that you would never leave. But time and time again I knew you'd break it. You said, honey, it's just the nature of my being. I wanted an adventure, I wanted something new. I gave you half my heart and figured there is just no trust in